한국일보에서 15년간 기자로서 근무했고 주로 뭐 정치부에서 국회 출입을 많이 하고 워싱턴 특파원도 하고 논설위원을 하다가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16대 국회에 이제 진출을 해서 5선 국회의원을 하셨고 뭐 청와대 정무수석을 비롯해서 당에서도 비대위원장과 공관위원장도 하셨고 또 국회 부의장과 사무총장 같은 국회직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계에서도 여야 두루 아주 원만한 그런 관계를 가지고 계시다고 여러분도 아마 잘 아시지 않을까 이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비서실장으로서 뭐 용산 이 참모진들뿐만이 아니라 또 내각, 당, 또 야당, 또 우리 언론과 시민사회 이런 모든 부분에 원만한 소통을 하면서 잘 직무를 잘 아주 수행해 주실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뭐 질문 있으세요? 한 두 분 정도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유시스의 박미영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유시스 박미영입니다. 대통령께서 참모들에게 이제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 국민들께 뭐 친근하게 네. 다가가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씀하셨다는데 국정 운영이나 아니면 소통 방식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를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도 아침 그 신문 기사를 보니까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 이렇게 딱 나왔는데 사실은 그거는 뭐 대외적인 것보다 우리 용산 참모들에게 앞으로 이제 그 메시지라든지 뭐 이런 이런 걸 할 때 국민들께서 좀 그 평균적인 국민들이 좀 이해하고 알기 쉽게 그렇게 이제 하자는 뜻이고요. 무엇보다 제가 지난 2년 동안은 이제 중요한 그 이런 국정 과제를 정책으로서 설계하고 또 집행하는 쪽에 좀 업무의 중심이 가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 정책 이런 것들은 이제 좀 세워져 있기 때문에 이제 지금부터는 국민들께 좀 더 다가가서 우리가 나아가는 방향에 대해서 더 설득하고 소통하고 또 이러한 정책 추진을 위해서 여야 당과의 관계뿐 아니라 야당과의 관계도 더 좀 설득하고 소통하는 데 주력을 하겠다는 뭐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진석 전 부의장 같은 분을 비서실장으로 제가 모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네, 한 분 정도. 네, KBS의 이현준 기자님. 네, KBS 이현준입니다. 이재명 대표와 회담을 할 때 어떤 의제로 논의하실 것인지 궁금합니다. 글쎄 뭐 의제에 대해서는 뭐 아무래도 제가 이재명 대표를 용산으로 초청을 했기 때문에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하려고 초청했다기보다 이재명 대표의 얘기를 좀 많이 들어보려고 그렇게 해서 그런 용산 초청이 이루어진 것이고 여야가 이제 어떤 그동안의 그 입장을 보면은 좀 많이 극명하게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좀 서로 의견을 좁힐 수 있고 합의할 수 있는 이런 민생 그 의제들을 좀 찾아서 국민들 좀 민생 안정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몇 가지라도 좀 하자는 그런 얘기를 서로 하게 되지 않을까. 그러고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뭐 저는 듣기 위해서 초청을 한 거니까 뭐 어떤 의지에 제한을 두지 않고 다양하게 한번 서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대통령께서는 먼저 이석하시고 이어서 정진석 신임 비서실장님께서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프레스룸 라이브 구경호입니다. 자, 오늘 프레스룸 라이브는 보셨다시피 윤석열 대통령의 신임 비서실장 인선 발표 내용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이 내용부터 짚어볼 텐데요. 저희 프레스룸 라이브의 뉴스 핵심 관계자분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장가 기자 일단 한번평에 여러 인물들이 비서실장에 오갔는데 5선의 정진석 의원이 선임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최근 윤 대통령이 정 의원을 관저에서 만나서 식사를 하면서 비서실장직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정진석 의원은 5선 중진으로요. 윤석열 대통령과 1960년 동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일보 기자 출신으로 대언론관계 조율에 좀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또 21대 국회에서 정진석 의원은 국회 부의장 그리고 비대위원장을 역임했고 또 이명박 정권에서는 정무수석을 역임을 했습니다. 정 의원은 사실 이번 22대 총선에서는 6선에는 실패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회담을 할 때 어떤 얘기를 하겠느냐라는 질문에 아직 의제는 모르겠지만 듣기 위해서 초청을 했고 그리고 주제에는 제한을 두지 않았다. 또 그리고 앞으로의 국정 방향은 국민들을 설득하고 소통하고 야당과 함께 설득하는 데 좀 주력하겠다.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네. 자, 장가 기자 설명 들어봤고 윤 대통령이 기자들 질의응답을 한 것도 사실 보면은 한 1년여 만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이색적인 모습 들어봤고요. 야당 패널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박진영 민주연구원 부원장께 먼저 질문 드릴 텐데 정진석 의원, 윤 대통령이 국회 부의장 출신에라고 언급하기도 했는데 자, 비서실장 한마평 굉장히 많은 분들 오갔었는데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일단 정치인 출신으로서는 무난하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존에 이 관료 출신들 비서실장 했던 분들하고 비교해 보면 이제 웨이트도 상당히 있는 분 아니겠습니까? 국회의장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야 관계라든가 그다음에 국회를 상대로 한 여러 가지 이제까지 막힌 부분에 대해서 소통에 있어서는 좀 기대를 해볼 만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좀 하나 아쉬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윤은 아닌가? 친윤이다. 네, 친윤이다. 네, 그런 부분에서 물론 비서실장이 정치 전면에 나서는 분은 아닙니다만 대통령과 너무 궤를 같이 하는 분이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대통령에게 옆에 쓴소리하는 참모가 있었으면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아쉬움은 남는 게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서종 변호사님 일단 친윤 인사다, 쓴소리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제기해 주셨는데 자, 이번 인선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상당히 잘된 아주 좋은 인사라고 평가하는데요. 네. 몇 가지 이유가 이제 원희룡 장관이나 그다음에 장제원 의원도 거론은 됐어요. 근데 그분들은 조금 이게 강성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얼마 전까지 선거로 이제 이재명 대표하고 원희룡 후보는 경쟁을 했잖아요. 예. 따라서 이제 협치나 이런 부분에 좀 이제 비판이 일부 있었죠. 그래서 이제 가장 원만하고 그다음에 소통도 잘 되고 이래서 이제 정치인 낙점했고요. 우리 조금 전에 야당 우리 패널 네. 분이 친윤이라는 걸 비판했는데요. 근데 그러면 이재명 대표의 비서실장은 반명을 써야 됩니까? 네. 그건 아니잖아요. 비서실장은 이제 가장 충성심 있고 좀 이게 오히려 이제 편해야 됩니다, 관계가. 쓴소리는 또 그래야 쓴소리도 한 번씩 하거든요. 따라서는 친윤은 게 하자는 아니고 상당히 좋은 인사다. 무엇보다 이제 또 영남권을 벗어났잖아요. 충청권. 그 점에서도 이제 저는 상당히 평가할 만하다 이렇게 봅니다. 네. 하나 관련해서 질문 더 드리자면 박진영 부원장 생각이 좀 궁금한데 기자들하고 질문 좀 13개월 만인가 14개월 만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좀 더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질문 더 받았으면. 네, 참 제가 그렇게 평가하기는 그런데 공식적인 기자 간담회라든가 대통령 대담 이런 거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좀 부담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일각에서는 실력에 대한 지적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면은 이런 식이라도 좀 기자들 질문 받아가면서 편하게 대답할 건 대답하고 본인은 대답하는 것에 대해서 좀 부담이 되시면은 옆에 있는 참모한테 이야기 시키면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이제 비서실장이 임명이 됐으니까 비서실장을 그런 쪽으로 활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예, 그리고 아마 정진석 비서실장이 그런 거는 잘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앞에서도 지적한 것처럼 너무 친윤의 입장에서는 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우리 저희 서정욱 변호사하고는 좀 저는 생각이 좀 다른 게 네. 야당은 정당이고 대통령은 국가 전체를 아우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비서실장이 제가 알기로는 정책 이해도가 있는 분이니까 대통령의 좀 이 미흡한 점들을 보완해주고 언론 관계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좋겠다. 그런 기대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2주 가까이 됐던 인선 같은데 일단 비서실장은 해결이 됐고 차기 총리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조금 저희가 뒤에 있다가 영수회담, 이재명 대표 영수회담 얘기 때 한번 총리 얘기 부분까지 한번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전 비대위원장의 회동 불발된 사실이 주말에 알려져서 사실 시끌시끌했었는데 이 얘기부터 한번 저희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가 기자, 윤 대통령의 제안에 한동훈 전 위원장이 좀 거절을 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나오는 얘기를 좀 종합을 해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오후 3시 반경에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이보다 앞서서 오전에 국민의힘 윤재욱 당대표 권한대행을 통해서 월요일, 그러니까 오늘 오찬 초청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아무래도 영수회담 이전에 여당 대표를 먼저 만나는 게 맞다고 생각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데요. 한동훈 위원장은 지금은 건강상 이유로 참석이 어렵다는 뜻을 대통령실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대통령 측에서 한동훈 전 위원장에게 오찬 의사를 타진한 이 19일에 앞서서 16일 윤석열 대통령은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 독대 만찬을 갖고 국정 방향을 논의를 했거든요. 또 그 이후에 홍 시장이 한동훈 전 위원장을 주군에 대들다가 폐쇄자가 됐다 이렇게 정면 비판한 이후여서 예. 여러 해석을 낳고 있습니다. 네. 자, 여러 해석을 계속해서 낳고 있는데, 자, 서정욱 변호사님, 일단은 한동훈 전 위원장이 건강상의 이유다라고 좀 거절했지만, 일각에서는 1차, 2차, 이어 3차 윤한 갈등성이 좀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자, 어떤 여러 가지 해석 중에서도 어떤 부분이 좀 신빙성 있다고 보십니까? 너무 이제 그 갈등을 좀 부추기는 식으로 자꾸 이제 이렇게 바라보는 거는 저는 문제 있다 보고요. 네. 실제 이제 그 한동훈 위원장이 4월 10일까지 거의 모든 걸 소진할 정도로 총력을 다했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유세 때 그 걷기 이것도 이제 못해서 취소를 했지 않습니까? 실제 진짜 고생 많이 했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그 건강이 아직 상당히 저도 좀 안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집에 지금 치과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그렇죠. 나옵니다. 따라서 이제 이걸 가지고 너무 병을 핑계로 입으로 피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너무 갈등을 부추기는 식으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예. 다만 저는 이제 이번에는 비대위하고 오찬이잖아요. 이것도 이제 필요하고요. 다음은 이제 한동훈 위원장하고 단독으로 만찬을 한 5시간 정도 하면 어떨까? 어허. 홍준표 시장하고 이제 단독으로 4시간 했잖아요. 예. 근데 한동훈 위원장한테 들을 게 더 많을 것 같아요. 한 5시간 정도 저녁에 독대로 1대1로 서로 이제 흉금을 털어놓고 신뢰를 쌓는 이런 것도 이게 필요하다. 다양한 형태로 윤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은 자주 만날수록 좋다. 이렇게 이제 권유드립니다. 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목소리를 들을 수 없어서 김경률 전 비대위원 목소리를 저희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일정을 잡은 게 아니냐 그런 분석도 있고 한 걸 봤는데 조금 제가 봐서도 네. 대단히 이례적이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직접 연락하면 되실 텐데 비서실장, 원내대표 이렇게 두 다리를 건너서 하는 것도 보면은 조금은 좀 전격적이지 않다. 저희들이 메인은 아니겠습니다만은 비대위원들한테도 조금은 이와 같은 모임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았나. 저희 나머지 비대위원들은 전혀 연락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지금 한 위원장이 백수 상태이지만 예. 금요일 날 전화해서 월요일 오찬을 정하기로 했다는 건 조금 전 그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되고요. 왜? 네, 김경률 비대위원부터 여러 가지 목소리를 들어봤는데, 자, 박지영 부원장님, 일단은 한 전 위원장이 윤 대통령한테 좀 서운함이 있을 거다라는 취지로 이 말고도 나온 부분이 있거든요. 이건 또 어떻게 좀 해석해야 될까요? 서운함 이상이죠. 본인을 토사구팽하려 한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건강이 안 좋다고 하는데 건강이 안 좋아서 병원에 입원한 거 아니잖아요. 집에 쉬고 있는데 대통령이 부르는 오찬 마다하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김경률 비대위원이 비서실장과 원내대표를 통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연락이 왔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절차대로 하는 겁니다. 비대위원장이 끝났으니까 마지막 그냥 보내는 인사차 한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원래 이 두 분 같은 경우는
사적으로 전화가 가능한 분이지 않습니까? 네. 이제는 사적 관계 신뢰는 없다. 공식적인 라인을 통한 형식적 절차만 남았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고요. 홍준표 시장님하고 4시간 동안 만찬했다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 술을 못 드시니까 4시간까지 하기도 어려울 거고 그래서 아마 형식적인 절차를 제안하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나도 서운한 게 있으니까 못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은데요. 서운할 만합니다. 제가 뭐 확인은 못 해봤습니다만 비대위원장을 사퇴하는 과정에서도 대통령실에서 이야기 나오니까 바로 하시면 좋겠다. 뭐 이런 의중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사실 그런가요? 우리가 사퇴하겠다고 하면 좀 말리는 신용이라도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홍준표 시장하고 만찬해서 나온 기사들이 흘러나왔잖아요. 지금 홍준표 시장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얼마나 거칠게 비난하고 있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대통령실이 나를 제어하기 위해서 홍준표 시장을 활용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의심할 수도 있고요. 선거 기간으로 들어가면 뭐 명품백 관련해서 김경률 비대위원장 관련돼 있는 사과 문제 이런 것들도 논란이 있었고 그런 부분에서 아마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대통령실에서 나를 버렸으니까 나는 지금 적당히 서운함을 표출하고 난 이후에 정치 바로 복귀할 건지 어떤 다른 방식으로서 내 독자적 정치를 할 건지 이걸 구상하는 시간을 가지는 게 낫다 이렇게 판단했을 겁니다. 예. 박진영 부원장 시각을 한번 들어봤고요. 그리고 임재 변호사님. 네. 계속 나오는 인물이 홍준표 대구시장인데 그렇죠. 홍 시장이 한 전 위원장한테 총선 패배 책임론 제기하면서 윤 대통령을 배신했다 이런 표현을 썼고 한동훈 전 위원장이 SNS에 어제죠. 배신이 아니라 용기다 이렇게 입장을 또 냈어요. 그렇습니다. 홍준표 시장 굉장히 날선 비판, 총선에 대한 패배 책임론을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게 물으면서 날선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네. 특히 윤 대통령도 배신한 사람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이에 대해서 일단 침묵을 지키고 있다가 비대위원장직을 사퇴한 이후 처음으로 공식적인 입장을 냈습니다. 내용을 좀 보자면요.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낸 글인데요. 정치인이 배신하지 않아야 할 대상은 여러분, 국민뿐이라 면서 밝혔습니다. 그는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은 배신이 아니라 용기다. 사심 없이 신중하기만 한다면서요라고 적으면서 사실상 그 배신이라는 것은 국민에 대한 배신만이 진정한 배신이지 누군가 어떤 사람에게 배신하고 이런 부분은 전혀 아니다. 이런 입장을 밝힌 것으로 네. 보이고요. 또한 정교하고 박력 있는 리더십이 국민의 이해와 지지를 만날 때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다는 신념을 갖고 있다면서 정교해지기 위한 시간을 가지고 공부하고 성찰하겠다. 이런 입장까지 덧붙였습니다. 네. 자, 소정 변호사님. 자, 이 SNS 장문의 글이었는데 행간의 의미 하나씩 좀 짚어보시죠. 먼저 이제 그 배신 부분인데요. 저는 홍준표 시장이 좀 잘못했다고 봅니다. 어떤 부분일까요? 왜냐하면 이제 그 한동훈 위원장이 선거 과정에 물론 이제 윤 대통령하고 좀 차별화 전략 인정합니다. 그다음에 공천에도 대통령실하고 갈등이 좀 있을 수 있죠. 근데 이 정도 갈등을 가지고 이제 저는 배신이다. 이런 표현 자체가 좀 과하다. 배신이라는 거는 이제 그 어떤 거냐면요. 저는 이재명 대표나 조국 대표가 노무현 대통령을 배신했다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노무현 정신은 원칙 있는 패배잖아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원칙을 버리고 승리를 위해서 위성정당 만들었잖아요. 이런 게 배신이에요. 그 정신을 짓밟거나 국민과의 약속을 어기거나. 그런데 뭐 인간적으로 개인 간에 이거는 작은 을이거든요. 이걸 가지고 이게 배신하는 거는 저는 좀 문제가 있고요. 아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한동훈 위원장이 그 건강은 안 좋지만 그래도 이제 그런 뭐 몇 줄 쓰는 거는 또 이걸 가지고 건강 안 좋은 분이 왜 글 썼냐고 비판하는 분도 있는데 그건 말이 안 되고 아마 이제 그 홍준표 시장의 그 배신론에 대해서 저는 이게 그 반격 차원에서 글을 올렸다. 이렇게 보이고요. 네. 그때 그 정교하고 박력 있는 리더십 이게 저는 상당히 화두로 봅니다. 네. 이 부분은 이제 정교하려면 뭔가 정책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조금 이렇게 그 성찰하면서 상당히 그 공부 모임이나 이런 게 하지 않을까. 따라서 이제 이번 전당대회는 안 놀 거고 한 1년 정도 이렇게 좀 재충전 기간을 가지고 복귀하지 않을까 이래 보입니다. 네. 자, 홍 전 시장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진영 부원장님. 윤 대통령과 홍 시장이 만난 이후에 홍 시장이 SNS에 굉장히 좀 많은 어떤 거친 비판들도 나왔는데 한동훈 전 위원장이 이거를 보고서 대통령이 내놓는 무언의 메시지인가? 이렇게 해석했을 수도 있다. 이런 분석도 내놓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하죠. 일각의 해석에 그런 이야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총리 관련해서 김한길 씨, 비서실장 장제원 씨, 홍준표 시장이 추천한 게 대통령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해드렸다. 그리고 그것이 언론에 흘러나왔다. 이렇게 해석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하고 싶은 이야기, 쉽게 말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끝났다. 이야기 메시지가 전해진 거죠. 그런 부분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섭섭할 수밖에 없고요. 저는 근데 늦었다. 때는 늦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요.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하는 것에서 보면 주어가 다 생략되어 있어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잘못은 지적해야 된다. 누구의 잘못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잘못입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저는 국민에게 충성합니다. 이 이야기를 선거 때 했더라면 네. 국민의힘이 최소한 120석, 130석은 가져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선거운동 기간 내내 배신도 제대로 못하고 충성도 제대로 못하고 중간에서 눈치만 보면서 왔다 갔다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선거도 지고 본인도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토사구팽되는 상황에 몰리고 저는 뭐 별 뾰족한 방법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본인이 선택하지 못해서 생긴 일입니다. 네. 자, 윤 대통령과 한 전 위원장 얘기하는데, 자, 홍준표 시장 얘기를 계속 안 할 수가 없는데, 자, 장가희 기자, 오늘도 홍 시장이 SNS에 또 글을 올렸다더라고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우선 지금 총선 패배를 대통령 탓으로 돌리게 되면 3년이나 임기가 남았는데 대통령이 어떻게 국정을 운영하겠느냐. 선거에서 지면 다 내가 못난 탓이고 당 지도부가 무능한 탓이라면서 정부 정비는 대통령실에게 맡기고 빨리 당부터 재정비하자고 했습니다. 또 오늘 조금 전에도 또 글을 올렸는데요. 나라의 안정을 위해서 대통령을 흔드는 건 반대다. 이 잡새들이 이를 두고 친윤이라고 운운하지만 나를 개파 도구에 넣는 것은 굉장히 모욕적이다. 일부 삼류 평론가들이 나를 누구와 경쟁 구도라고 운운하지만 나는 이 잡설로 국민을 혼란케 하지 말자라고 했습니다. 홍준표 시장은 연일 한동훈 전 위원장을 공격을 하고 있지만 또 반면 이와 반대되는 목소리들도 있거든요. 들어보시죠. 근데 어떻게 그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한테 돌을 던지고 있죠? 미래 비전 제시한들 여권발 악재가 매일매일 터졌는데 그게 유권자 귀에 들리기나 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누구의 책임이라고 이번 선거 결과는 단정짓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결국 모든 사람들이 이와 같은 참패의 선거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어떤 의견을 들어봤고요. 자, 홍 시장이 한동훈 전 위원장에게 좀 날서 있는 비판을 한 이유가 뭐 당내 차기 대권 주자를 견제하는 추측이 있어서 그렇다. 여기에 대해서 홍 시장이 삼류 평론가들이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희 패널 분들은 그런 분들이 아닌데 이런 말씀하셔서 좀 난감하긴 한데 자, 박진영 부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 견제하는 이유? 홍 시장이 한 전 위원장을. 뭐 삼류평론가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마는 제 방송을 본 것 같아요. 삼류평론가 방송. 그런가요? 제가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요. MBN에서 했던 이야기인데 예.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정치를 다시 하지 않으면 영원히 기회가 오지 않는다. 지금 총선에서 원톱으로 뛰었기 때문에 국민의힘 지지층으로부터 잔영과 여운이 남아있어요. 우리 한동훈이 저렇게 고생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졌지만 한동훈은 열심히 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당대회 차기주자 지지도 조사하면 1등 나올 겁니다. 네. 이걸 가지고 뛰어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살아남을 수 있는 겁니다. 지나버리면은 그 잔영 효과도 없어지고 그다음에 이 걸출한 홍준표 같은 분들이 보호막을 방어막을 쳐서 못 들어옵니다. 그걸 아는 거예요. 홍준표 시장은 지금 한동훈을 제거할 적기다. 지금 한동훈이 다시 정치에 복귀하면은 당대표가 되어서 건재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윤석열 대통령도 동의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서정욱 변호사님, 일단은 홍 시장은 대통령을 위한 것이 대통령을 살려야지 나라가 잘 된다, 나라 걱정하는 일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자 말씀해 주셨던 차기 대권 주자의 걸림돌로서 제거하기 위한 견제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 갖고 계십니까? 먼저 근데 홍준표 시장이 대통령한테 책임 떠넘기면 안 된다. 이 말은 이제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지금은 이제 자꾸 남 탓으로 남한테 책임을 떠넘기면 안 돼요. 그 부분은 제가 동의하지만 그렇지만 이제 그다음 한동훈 위원장한테도 책임을 떠넘기면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홍 시장이. 네. 지금 이제 특정인 한 명이 다 책임지라 이거는 말이 안 되고요. 홍 시장님 포함해서 모든 저는 자유우파 보수 다 이게 책임이 있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하기 때문에 자꾸 책임 전가를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 드리고 아마 지금 계속 그 한동훈 위원장 때리기만 하고 있잖아요. 이건 아무래도 이제 뭐 본인 또 대선 꿈이 있을 테니까.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은 가장 강력한 경쟁자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사전에 견제하는 거다. 뭐 이렇게 볼 수밖에 없잖아요. 안 그러면 이게 대구시장이 왜 계속 한동훈 때리기만 또 며칠 전에는 글을 이제 다시는 안 쓴다고 했거든요. 근데 또 올리고 있잖아요. 네. 따라서 지금이라도 저는 대구시정에 좀 전념해 주시라 이 말씀 드리고요. 그러면 이게 그 대통령도 잘못이 없고 한 위원장도 잘못이 없다면 왜 졌느냐? 이러면 이게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요. 네. 상당히 그 프레임에 가짜뉴스 네거티브의 프레임에 저희가 대응을 잘못한 대표적인 아쉬운 게 대파입니다. 저는 대파가 상당히 그 영향이 컸다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오늘 뭐가 나왔습니까? 선진국 10개 나라 중에 일본 빼고 우리나라가 물가 관리를 제일 잘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대파 이건 말이 안 되는 가짜뉴스잖아요.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보면 이런 대응을 못한 거죠. 앞으로 이게 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네. 여기서 하나 언급할게. 그럼 홍 시장 같은 경우에는 차기 대선 때 나올 거라고 일단 보시는 겁니까? 당연히 나온다고 보죠. 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지금 어떤 생각 갖고 있을지 가장 사실 궁금한 부분이긴 한데 저희가 연락이 안 되니 예전에 총선 전이죠. MBN과 인터뷰한 발언이 있는데 그 발언 듣고 한번 이 상황을 한번 이해해 보시죠. 여러 가지 상황들이야 뭐 파도가 많이 쳤잖아요. 그렇지만 저는 평균심 놀이 유지했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제가 처음 등장할 때부터 위기였지 않나 생각해요. 그때 제가 왔을 때 저 사람이 과연 얼마나 하는지 보자, 얼마나 언제 실수하는지 보자, 그런 시각들이 대부분이었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초반에 제가 리더십을 잡는 게 굉장히 좀 어려운 과제였어요. 매 순간 도전이었죠. 듣고 오셨습니다. 소정 변호사님, 일단은 한 전 위원장을 둘러싼 상황이 애초에 비대위원장 맡을 때부터 조금 쉽지 않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진짜 이제 9회 말 투아웃에 3점 지고 있을 때 9회 말 투아웃에 3점 지고 있으면 이게 말로 없는 아니고는 답이 없거든요. 그 상황에 등판한 거예요. 이거는 본인이 저는 선당우사로 희생을 한 거고 그리고 본인은 이제 그 성과를 누리지 않겠다. 그거 지금 배지도 하나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다음에 끝나고 나서도 본인이 예측했잖아요. 선거가 잘 되든 안 되든 내가 이게 좀 힘든 상황이 올 수 있다. 지금 이제 그런 상황 아닙니까? 지금 패배해서 힘든 상황인데 저는 지금 와서도 이게 누가 과연 한동훈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느냐. 처음에 정치 들어올 때부터 모셔온 거 아닙니까? 그때 당이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모셔온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름대로 이게 최선을 다했는데 이제 와서 그리고 뭐 본인이 챙긴 것도 없잖아요. 너무 여기에 좀 돌을 던져서는 안 된다. 이렇게 봅니다. 네. 과거에 홍 전 시장이 이와 비슷한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 좀 신경질적인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 얘기 한번 듣고 오시죠. 한동훈 장관이 총선 나올 거다, 안 나올 거다 말들 많아요. 홍 시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질문 자체가 덜이다. 그러니까 누굴 특정인으로 할 필요가 뭐 있냐 이 말이야. 아유, 한동훈 장관 이야기는 별로 하고 싶어 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 말을 그래 하면 안 되죠. 이제나 끊읍시다. 이상하게 말을 돌려가지고 아침부터 그래 샀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니 그러면요. 아이고, 홍 시장님. 홍 시장님. 청취자들 듣고 계시. 어머. 네. 정확히 1년 전 한동훈 장관 시절 얘기였는데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조금 좀 비판적인 시각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박지원 부원장님, 일단은 윤 대통령이 이번 주에 당내 국민의힘 당내 낙선 후보들을 만나서 얘기를 좀 들을 거라고 합니다. 오늘 일부 보도 보면은 아까 저기 윤 대통령 기자회견 질의 때 한번 나왔던 것 같은데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며 스타일 변화를 예고하기도 했거든요. 자, 일단 여당의 총선 패배 이후에 좀 몸을 낮추는 듯한 모습 행보를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시겠어요? 글쎄요, 사람이 뭐 쉽게 바뀔까요? 저는 뭐 큰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만은 그리고 바뀌는 방향도 이게 중요한 건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야당과 소통하고 국회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입니다만은 지금 이 경제 문제라든가 민생 문제 무너지는 국정을 생각한다면 관료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야 됩니다. 관료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지금 뭐 늦었습니다만은 지금이라도 관료들의 이야기를 듣고 공부하는 대통령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협치가 되든 상생이 되든 그냥 대한민국 경제나 민생 망합니다. 지금 우리는 지금 이 정치에 대해서 해설을 하니까 정치권이 어떻게 변화하는가 이런 이야기만 계속하고 있는데요. 공직사회는 이미 이완되어 가지고 다음 정부를 준비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 나올 정도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대통령이 제가 뭐 알 수는 없습니다만 술이라든가 이런 거 줄이시고 계속해서 공부하는 것 외에는 그나마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유일한 방법이 없습니다.
그게 오늘 뭐 지난주 말부터 나왔던 어떤 공무원들 뭐 기강 문제 뭐 잡아라 뭐 이런 얘기하고 좀 일맥상통한다고 들으면 됩니까 저희가? 그렇죠. 뭐 이미 그렇게 나올 겁니다. 근데 이제 기강 문제를 잡는다고 되지 않습니다. 결국은 공무원들은 인사 문제입니다. 인사 문제와 그다음에 정책의 효율성을 위정자가 이해하고 있는가? 예를 들어서 내가 열심히 보고서 써서 보고하는데 대통령이 딴소리하고 못 알아들으면 뭐하러 열심히 하겠습니까? 그리고 책임을 밑에 있는 실무자에게 전가하면 누가 열심히 하겠습니까? 그런 상황들이 그대로 지금 노출된 시점입니다. 네. 윤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 이 얘기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수요일 아니면 목요일 이렇게 예상하는 지금 기사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윤 대통령 취임 후에 처음으로 열리는 단독 회동입니다. 장관 기자, 일단은 구체적인 날짜 의제는 아직 안 나왔는데 일단 오늘 양측의 실무진이 만나서 그 조율을 한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한호섭 정무수석이 그리고 천준우 민주당 대표 비서실장이 함께 만나서 언제 만날지 어떤 얘기를 할지 또 누구를 대동할 건지 등을 협의를 한다고 합니다. 의제는 최근에 이재명 대표의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을 제안한 데 대해서 윤 대통령이 이 돈을 살포하는 건 포퓰리즘이다. 또 마약과 같다. 이렇게 언급한 바 있거든요. 네. 자, 그런데 조금 전에 들으셨다시피 윤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야가 현재까지는 극명하게 입장차가 났지만 이제는 합의할 수 있는 민생 의제를 좀 찾아서 국민을 위한 몇 가지라도 좀 하자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의제에 제한을 두지 않겠다. 이재명 대표의 얘기를 들어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자, 그래서 25만 원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이 좀 달라졌을지 관심인데요. 윤석열 대통령 목소리 다시 들어보시죠. 아무래도 제가 이재명 대표를 용산으로 초청을 했기 때문에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하려고 초청했다기보다 이재명 대표의 얘기를 좀 많이 들어보려고 그렇게 해서 그런 용산 초청이 이루어진 것이고 여야가 이제 어떤 그동안의 그 입장을 보면은 좀 많이 극명하게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좀 서로 의견을 좁힐 수 있고 합의할 수 있는 이런 민생 그 의제들을 좀 찾아서 국민들 좀 민생 안정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몇 가지라도 좀 하자는 그런 얘기를 서로 하게 되지 않을까. 그러고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뭐 저는 듣기 위해서 초청을 한 거니까 뭐 어떤 의지에 제한을 두지 않고 다양하게 한번 서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번 총선이 끝난 후 대통령께서 영수회담을 제안하셨습니다. 국민과 함께 환영의 뜻을 전합니다. 대통령을 만나 이번 총선에 나타난 민심을 가감없이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께서는 살기 어렵다, 민생을 살리라라고 준엄하게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정치가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대통령실과 정부 그리고 국회가 함께 변해야 합니다. 국민을 위한 변화를 두려워해서도 또 주저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이번 회담이 국민을 위한 정치 복원의 분기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네, 오늘 윤 대통령 그리고 이재명 대표 목소리 차례로 듣고 왔습니다. 자, 박지원 부원장님, 일단은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다 의제 열어놓고 고민해 보겠다고 했는데 일단 민주당 입장에서는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이거를 좀 많이 강조하고 있고 뭐 TF팀 관련해서 구성한다고 하죠. 일단 윤 대통령은 이전에 마약과도 같은 포퓰리즘이라고 말해서 이걸 받을까 그냥 좀 부정적일 수도 있는데 이거 어떻게 받아야 된다 아닌데 어떻게 보십니까? 안 받을 거면은 영수회담 하자는 이야기를 안 하셔야죠. 영수회담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야당 이야기를 들어야 되고요. 네. 야당의 의견을 수용을 해야 됩니다. 그게 저는 전제 조건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금액의 크기의 문제라든가 지원하는 방식의 문제는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금 살포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걸 해야 되는 명분을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도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은 뭐 비상경제를 선포한다거나 어떤 뭐 방법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민주주의를 이제 그리스 로마식 민주주의라고 하는데 과거에 아테네나 로마나 이런 것들도 경제가 위기가 오고 민생의 위기가 오면은 정부가 빵을 풀었습니다.
직접 빵을 그 시민들에게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예. 그런 상황이 필요한 거예요. 다만 이제 그런 상황이 온다면은 원로로 인해서 국가 위기 선포라든가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서로의 명분을 찾을 수 있는 하나의 어떤 선언이라든가 모멘텀 이런 것들을 만든 다음에 야당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이 지금 상황에서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선언일지 모멘텀일지 그게 나올 수 있다. 서정욱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안철수 의원이 그랬나요? 무조건 다 받을 수도 없고 여당으로서 다 따라가는 것도 좀 무책임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받을 건 받고 좀 조율할 건 조율해야 될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명 대표는 이제 그 경제 공부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제 건전 재정의 물가 관리 이게 가장 화두고 비상입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 중에 25만 원씩 돈 풀어가지고 경제 살리자는 나라 있습니까? 좀 이게 외국의 예도 보고 공부 좀 하세요. 그냥 돈 풀어가 경제 발전하면 왜 25만 원 풉니까? 제 같으면 이게 250만 원씩 주자 1인당. 아니면 그것도 작죠. 2,500만 원씩 주자. 아니면 2억 5천씩 주자. 1인당 2억 5천씩 주면 국민이 부자 돼가지고 2억 5천씩 야 나 10억 들어왔으니까 4인 가족. 이러면 이게 나라가 다 10억 부자가 되는 겁니까? 이런 기초적인 경제 공부도 모르는 이런 어떻게 저는 무책임한 주장을 하는지. 즉 물가가 제일 중요하고 건전재정이 중요한 거예요. 진짜 민생 급한 것은 두 개로 봐요. 하나는 의료 대란입니다. 네. 이거는 국민의 생명하고 되잖아요. 그럼 야당이 책임 있는 중재안을 내놔봐라. 의료 대란에 대해서 입장이 뭐냐. 이걸 밝혀야죠. 영수회담에. 그다음에 저는 연금 개혁으로 봐요. 고갈되면 국민이 아무도 돈을 못 받습니다. 이게 야당 입장이 뭐냐. 이게 진짜 민생이지. 25만 원씩 지금 선거도 끝났는데 표도 필요 없는데 무슨 25만 원씩 주자고 합니까? 저는 전 세계적으로 경제 지금 돌아가는 걸 제대로 공부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니 근데 서정욱 변호사가 이렇게 열변을 토하시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저 의견을 받아버리시면 어떡하실래요? 그럼 이 비판을 윤석열 대통령한테 해야 되는데. 받으면 잘못된 거죠. 대통령을 예, 비판하셨습니다. 아이고야. 근데 이거는 서정욱 변호사가 고정경제학만 이해하시는 거고요. 이 거시경제학이라는 것은 유효 수요를 창출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이 돈이 풀려야지만 이 경제가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경제 공부는 조금 더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근데 왜 25만 그럼 250만 원씩 풀면 안 됩니까? 정부에서 하는 거는 전부 다 임의의 기준이에요. 정부의 재정 견선성이라는 것이 40%도 50% 하는 것도 그건 기준이 뭡니까? 다 임의의 기준입니다. 정부는 다 그런 식으로 기준을 정합니다. 네. 서정욱 변호사님 일단은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생각이 많을 것 같다 이런 얘기 나옵니다. 협치 성과 낼 거냐 아니면 대립각을 좀 더 강조할 거냐 고민이 많을 거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지금 이제 그 윤 대통령은요 지지율이 어디서 빠지는지를 잘 분석해야 돼요. 조국 당을 지지하는 분 중에 윤 대통령 잘한다는 분이 1%입니다. 빠질 게 없어요. 민주당 지지자 중에 윤 대통령 잘한다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빠질 게 없어요. 이 말은 이게 보수층에서 특히 TK, PK 이쪽에서 윤 대통령 지지율이 빠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영수회담을 잘못해가지고 그냥 총리도 거국 내각식으로 이재명 대표 추천한 사람 해. 그다음에 25만 원씩 다 뿌려. 이런 식으로 끌려가면요. 걷잡을 수 없습니다. 지금 이번에 국민의힘을 지지하고 찍은 분이 45% 국민이 있는 거예요. 그쪽을 이게 바라봐야지 똘똘 뭉치되는 거예요. 협치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게 원칙을 버려버리면 진짜 이게 보수층까지 떠나가면 걷잡을 수 없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그때? 그렇잖아요. 항상 내부 분열 때문에 정권은 무너지는 거예요. 따라서 저는 너무 보수층에 실망을 주는 이런 데 합의들은 나오서는 안 된다. 네. 대화는 많이 하되 거기 끌려갈 이유는 없다 봅니다. 네. 오늘부터 있을 것으로 보이는 양측의 실무 회동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한번 주목해 보도록 하고요. 자, 제3지대도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영수회담 관련해서 의견을 내놓고 있는데 자, 이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도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듣고 오시죠. 그러니까 회담이 크게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지금 정치적으로 이재명 대표를 범죄자 취급하다가 갑자기 국정 운영의 파트너로 인정한다는 것이 본인은 그냥 이게 어떤 정치적 의미나 아니면 민생을 어떻게 해보겠다 의미보다 자존심 싸움하고 있는 겁니다. 네. 지금까지 안 하려다가 이번에 총선 이후에 이거 이재명 대표 더 이상 무시하다가는 내가 총리도 마음대로 임명 못하겠구나. 이런 상황이니까 제 생각엔 가가지고 아마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총리 인선 협조 정도 받아내기 위한 그런 피상적인 대화가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뭐 만남 제안할 그런 의향은 없으세요? 윤석열 대통령은 적어도 저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 신용 자본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네. 저는 뭐 제가 제안하거나 아니면 만나서 이야기한다 한들 뭐 유의미한 대화가 나오지 않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네. 제안할 생각은 없습니다. 네, 박지원 부원장님.
일단 뭐 이준석 대표는 빈손 회담이 될 거다. 이런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는 것 같네요. 빈손은 아니죠. 이미 성공했죠. 이미 윤석열 대통령도 성공했고 이재명 대표도 성공했습니다. 만남 자체로. 만나자는 제안을 한 것 자체가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지 문제에서 협치, 소통 이런 것에 대해서 첫 발을 내딛은 겁니다.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총선 패배를 딛고 국정을 바꾸겠다라는 이미지를 하나 만들었기 때문에 성공한 거예요. 이재명 대표는 이제까지 영수회담 제안을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안 받았잖아요. 받았다라는 것 자체가 내가 이겼어. 내 의견이 수용됐다는 것은 정치적으로 이겼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재명 대표는 성공을 했습니다. 다만 결론적인 문제에서 이준석 대표가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저는 개연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방금 우리 서정욱 변호사께서도 25만 원 문제를 받지 못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런 분위기가 팽배해지면은 결국은 입장 차이만 확인하고 그리고 이미지로서 협치 소통만 만들어내고 끝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만날 때 민생에 대한 협조와 더불어 가지고 정치적인 공격의 수도 같이 가지고 가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거는 결국은 최상병 관련 특검이라든가 뭐 이체 양명주로 포함되는 각종 실정에 대해서도 따져 물을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입니다. 네. 손정욱 변호사님, 일단은 제3지대 조국 대표, 이준석 대표도 윤 대통령이 좀 만남을 좀 우리도 만나자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모양새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어떻게 보면은 의석을 갖고 있는 어떤 야당의 대표들인데 어느 정도 선까지 만나야 되는지 폭넓게 다 열어놓고 만나야 되는지 이재명 대표를 끝으로 정리해도 되는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면 이제 진보당도 세석인데 이준석 대표도 세석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세석 진보당은 또 왜 안 만나야 됩니까? 교섭 단체가 제일 중요한 거죠. 다 만날 수는 없잖아요. 따라서 저는 이준석 대표는 이제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조국 이분은 지금 이게 신분이 국회의원입니까? 이분이 국회의원이 아니에요. 당선자죠, 현재는. 근데 문제는 당선자지만 2월 8일 날 항소심이 선고됐어요. 2월 8일 날. 그러면 이제 2, 3, 4, 5 통상적으로 대법원에 기각되는 게 4개월입니다. 다른 사건 같으면. 이 사건 표창장 위조한 거 이게 뭐 다툴 게 있나요? 정경심 다 선고됐고 조민씨까지 다 이게 인정됐잖아요. 이거 다툴 것도 없잖아요. 검토할 것도 없잖아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 5월 31일 이전에 대법원이 기각 선고만 되면 바로 교도소 갑니다. 근데 무슨 대화를 하고 대담을 합니까? 선고가 임박했다니까요. 바로 교도소 간다는데 근데 갑자기 뭐 대통령한테 만나자 말자 본인이 국회의원도 아니잖아 지금요. 뭐 교섭단체는 당연히 아니고 이런데 저는 빨리 대법원이 선고돼야 된다 이래 봅니다. 네. 대법원의 시간 이런 얘기들도 좀 나오곤 있긴 하죠. 자, 임주혜 변호사님 일단 네. 오늘은 또 조국 대표가 SNS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윤 대통령이 민심에 따라 실천해야 하는 최소 10가지 사항 이런 것을 올려서 사람들이 좀 흥미롭게 보고 있더라고요. 어떤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그 내용도 좀 함께 살펴보자면요. 굉장히 좀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거부권을 행사했던 8개 법안에 대해서 재발의 시 수용하라. 그 내용 안에는 뭐 간호법, 방송사법, 이태원 특별법, 노란봉투법 등 굵직굵직한 거부권 행사했던 법안들에 대한 다시 의결, 재발의 시 수용 요구가 포함이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최상병 특검법 본회의 통과 시 수용하라는 그런 내용과 함께 야당에 대한 표적 수단을 중단하라. 비판 언론에 대한 억압을 중단하라. 뭐 음주 자제, 윤상 대통령실 안에 포진한 극우 성향 인사 및 김건희 씨 인맥 정리 등의 내용까지 담고 있습니다. 네. 쭉 보셨는데 소정욱 변호사님 여기에 대해서 뭐 소문도 있을 수 있고 뭐 억측 부분도 있을 수 있어서 좀 뭐 바로잡을 필요도 있는 부분도 있기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말씀해 주시겠어요? 지금 이제 뭐 얼마 전에 그 조국 대표가요. 자기 당 당선자한테 10개명이라고 내놨거든요. 근데 그게 보면 부동산을 사지 말래. 그러면 조국 대표는 53억 신고재산에 수익용 부동산 상가가 있잖아요, 부인. 그거 확인해 보십시오. 53억 중에 현금만 있는 건 아닐 거예요. 그다음에 그 본인이 그때 주식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근데 정경심 씨가 차명으로 주식한 거 기억나시죠? 그다음에 가족 펀드, 코링크 펀드 있잖아요. 본인은 주식, 부동산 재산이 53억 다 하면서 당선자들 보고 하지 마라. 이게 조로남불 중에 대표적인 거 아닙니까? 그 10개명이. 그다음에 또 뭐 조국 행실도가 놓더라고. 삼강 행실도처럼.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10가지 또 해놨는데 이게 전부 다 황당한 가짜뉴스에 근거한 도저히 천공하고 그때 천공 때문에 관사옮겼다고 해가지고 지금 수사인데 그 기소 의견으로 송치가 돼 있거든요. 부성찬 그것도 당선자입니다. 수입만 있으면 다 천공이래. 그 다른 교수였잖아요. 백모 교수였죠. 따라서 이런
가짜뉴스에 조국 대표야말로 극자 유튜브 좀 보면서 가짜뉴스에 놀아나서 이런 십계명 이런 거 좀 하지 마라. 이렇게 제가 공고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좀 사건 사고 소식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가 기자, 일단은 한 아들 얘기입니다. 아들 얘기인데 자식이 왼수다 이런 말이 절로 나온다고 하는데 어떤 사건이죠? 지난 2020년 11월에 있었던 일인데요. 네. 아들인 A씨가 어머니에게 갑자기 연락을 해서 보이스피싱에 연루돼서 피해 보상을 해야 되니까 좀 금전 좀 달라, 다급히 돈 좀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아들의 절박한 호소를 들은 어머니는 지인들에게 연락을 해서 곧 갚을 테니까 빨리 돈 좀 빌려달라라고 해서 돈을 빌렸는데요.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지인들에게 여러 차례 빌리다 보니까 총 3억 1천만 원이나 빌리게 됐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알고 보니까요, 이 아들은 이 돈을 보이스피싱이 아니라 생활비 또 유흥비로 썼다고 합니다. 임재 변호사님, 네. 보이스피싱이 아니라 유흥비에 쓰려고 한 3억 정도를 엄마한테 빌린 건데, 자, 이런 거짓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참 황당하고 답답한 상황입니다. 사실상 누군가에게 돈을 빌렸는데 단순히 그냥 돈을 갚지 못했다, 돈을 갚지 않는다고 해서 바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번 사안과 같이요, 내가 지금 보이스피싱을 당해서 돈이 급하다, 이렇게 이 아들이 어머니께 읍수를 했고 어머니가 이런 내용에 속아서 본인의 지인들에게 아들이 지금 보이스피싱을 당해서 그런 피해금을 좀 회복하기 위해서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는 그런 용도를 속임으로써 지인들에게 막대한 돈을 빌리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상 이 아들은 사실상 보이스피싱을 당한 것도 아니었고요. 유흥비 등으로 이 엄마가 빌려준 돈을 모두 탕진해버렸습니다. 이는 용도 사기, 그러니까 내가 돈을 빌리고자 했던 목적을 속여서 사기를 통해서 금전을 착복한 것에 해당을 하고요. 재판부에서는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재판부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죄질이 좋지 못하고 동종에 이미 사기와 관련한 전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반성의 기미 없이 또다시 이런 사기 범죄를 저질렀으며 여전히 이 피해 금액에 대해서 회복하고 있지 못한 점, 그러니까 빌린 돈을 다시 갚고 있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한 판결이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네. 자, 소정욱 변호사님, 재판장에서 이런 사건들 많이 좀 다루셨을 것 같은데, 어머니 속이 얼마나 타들어갈까요? 이거는 이제 그 피해자를 돈을 빌려준 사람들을 피해자로 봤기 때문에 실형이 나왔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어머니가 진짜 돈을 빌려서 어머니 돈을 사기치어 가져가면요, 처벌 못 합니다. 그게 친족 상도례라는 게 있어요. 예. 친족 상도례. 이거 저는 구시대 유물로 보는데, 예를 들어 이제 그 손괴죄하고 강도 요걸 제외하고 사기, 공갈, 절도까지 친족 간에는 가족이잖아요. 네. 그럼 이게 처벌을 못하는, 이게 옛날 봉건 시대 어떻게 부인이 남편 돈을 몰래 훔쳐가고 그랬다. 절도가 안 되는 거죠. 황당하네요. 사기도 그렇고요. 이게 친족 상도례인데 이 케이스는 좀 이게 직접 하면 어머니가 중재만 하고 돈을 아들한테 빌려주니까 피해자를 다른 사람을 보면 이게 처벌될 수가 있는데, 네. 앞으로 이런 거 실제 우리 사건 보면 많잖아요. 그 연예인들 중에도 형이 썼는데 형은 따로 사람에게 고소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아버지가 썼다면 처벌 못하니까 아버지는 내가 썼다, 이런 사건도 있었지 않습니까? 예. 앞으로 이런 좀 형법 개정도 필요하다고요. 박정보 의원님, 이런 아들 두면 아버지 입장에서 어머니 얘기지만 어떨까요? 힘들죠. 금방 말씀하시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22대 국회에서 바꿔야 될 법 중에 하나가 네.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러네요. 법률적인 문제는 그렇고, 두 번째는 이게 한국 사회에만 존재하는 이제 자식 사랑의 영역인데, 우리가 그 귀하다 이런 분위기가 너무 좀 과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과거처럼 어릴 때부터 좀 회초리도 치고 하는 있지 않습니까? 부모의 입장에서 훈육이요? 따끔하게 훈육도 하는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너무 도외시할 필요는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방송에서 지난해 다뤘던 것 같은데 몇 번 다뤘는데 먼저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아이고, 이게 왜 안 돼? 커피 났다. 엄마. 이게 안 돼. 도연아. 네. 할머니 목소리로 추정되고 도연아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임재 변호사님. 네.
모르는 분들 혹시 있을 수 있거든요. 한번 안타까운 사연인데 한번 설명 좀 네, 부탁드릴게요. 정말 안타까운 사고였습니다. 2022년도 12월에 강릉시에서 60대 할머니가 손자를 태우고 이제 SUV 차량을 운전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이제 급발진으로 의심되는 그런 사고가 발생해서 정말 안타깝게도 손자 도영 군이 숨지는 그런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당시에 지금 우리가 사고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해 봤지만 1차적으로 모닝 자동차를 추돌한 이후에 또 굉음을 내면서 계속 가속이 되는 그런 현상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다 들리더라고요, 좀 전에.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운전자인 할머님이 안타깝게도 이제 손자 이름을 부르는 그 모습이 참 애처롭게 느껴지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제 운전자 측에서는 급발진 사고다, 차량 자체에 결함이 있었다는 부분을 주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이 자동차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사고 당시 기록이 담겨 있는 장치, 사고 기록 장치 EDR에 따르면은 이 사고 당시의 마지막 순간에 이 운전자인 할머님이 가속 페달을, 그러니까 브레이크가 아니라 가속 페달을 밟은 것으로 추정된다는 그런 기록으로 결론이 났었거든요. 네. 이와 관련해서 이 EDR 장치의 어떤 정확성이나 신뢰도를 문제 삼으면서 이번에 지금 재현 시험이 최초로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언제 한 거죠? 그렇습니다. 며칠 전에 이 사고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요. 19일 실제로 이 사건 사고와 같은 장소에서 그리고 같은 차종을 동원해서 이런 EDR 장치에 기록된 것과 같은 내용이 발생할 수 있는 건지를 분석해 봤는데요. 네, 어땠나요? 먼저 애초에 보자면은 급발진을 주장하는 그런 입장에서 보자면은 갑자기 가속이 된 거라는 부분이 문제가 돼야 되는데 예. 실제로 실험을 해보니까 이 EDR 장치에 남아있던 상태로서는 급발진 페달을 밟고서도 이제 속도가 116km 정도로 유지가 됐는데요. 이번에 실제로 가속 페달을 5초 정도 풀 가속으로 눌러보니까 최대한 140km까지, 130km대까지도 가속이 되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다면은 애초에 어떤 기록 장치에 남아 있었던 116km 정도보다는 훨씬 높은 속도까지 가속을 되는 걸로 봐서 이것은 운전자의 조작 미숙, 그러니까 브레이크 페달과 가속 페달을 오인해가지고 가속 페달을 밟은 것이 아니라 기계 자체의 어떤 오작동으로 인해서 풀 가속된 상태까지 간 것이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증거로서 하나로 활용될 수 있는 그런 기록이 나왔다고 지금 특히 이제 변호인단은 좀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급발진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예. 급발진 가능성. 그러니까 이전의 국과수의 기록과는 달리 오조작, 그러니까 페달과 브레이크를 오조작한 것이 아니라 급발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분석을 하고 있고요. 다만 정확한 분석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여러 가지 쟁점이 있습니다. 이제 N으로 놨다가 중립으로 놨다가 드라이버로 바꾼 것이다. 이렇게 기어의 변속이 있었다는 부분도 국과수 조사 결과에서는 있었는데 음성을 분석해 본 결과에 따르면 이렇게 기어를 변속한 그런 정황, 그런 소리는 들리지 않는다고 또 판단이 됐거든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정밀한 조사 결과에 따라서 판단을 내려줘야겠지만 이 운전자 부분, 이 할머니의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 좀 명명백백하게 좀 밝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너무 안타깝습니다. 손정욱 변호사님, 이런데 이 실험 자체를 이제 피해자가 증명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저쪽 자동차 제조업자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거에서 좀 뭐랄까요, 좀 안타깝고 어떻게 증명이냐 막막하기도 하고 그럴 것 같긴 하거든요. 지금 이제 유럽의 뭐 프랑스나 여러 나라들 이쪽은 이제 그 입증 책임을 전환시키는 거예요. 오히려 이제 그 피해자가 고의가 시를 다 입증할 필요 없이 네. 사고가 나면 이제 그 오히려 제조회사가 자기들이 책임이 없다는 걸 입증해라. 이런 식으로 돼 있고 미국의 판례도 그게 많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제조물 책임법이 5년 전에 만들어진 데 조항이 8개밖에 없고 입증 책임에 관해서는 아무 말이 없어서 민법에 따른다. 그러면 이제 저 입증을 어떻게 다 합니까? 예. 오죽하면 저렇게 시험까지 했겠습니까? 맞습니다. 저는 저 정도 시험해가지고 저렇게 가속이 안 나오잖아. 아무리 밟아도요. 이렇다면 이게 저는 충분히 입증된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이제는 보상해 주는 게 맞고요. 네. 얼마나 이게 억울하면 본인 차까지 빌려준 시민도 있잖아요. 시민이 저걸 빌려줘서 저 재현했다는 거 아닙니까? 본인이 볼 때는 이게 진짜 그 어린 생명이 너무 억울하다 싶으니까 자기 차가 망가지도록 이게 빌려준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건 이게 또 그리고 돈도 이게 제조회사 돈으로 이게 시험해야지 왜 돈을 부담시킵니까? 저는 앞으로 이게 우리나라도 제조물 책임법 좀 이게 외국 입법 내에 맞게 전향적으로 좀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박시원 부원장님께서 지금 고개를 끄덕이셨는데 이 부분은 참 피해자가 어떻게 다 입증을 합니까? 이거 돈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그렇죠. 금방 말씀하시니까 또 22대 국회에서 할 일이 생겼네요. 그렇네요. 예,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는 이걸 대하는 자세에서 사건 사고가 일어났을 때
개인, 피해자, 사회적 약자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존중하는 태도를 우리 사회가 가질 필요가 있다.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우리가 방송에서 이런 내용들을 다뤄주니까 그나마 다행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실제로 이제 우리 법원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도 피해자가 증명해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저는 법의 정신이라든가 네. 또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원리에 어긋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라이브 픽입니다. 국내 1,100만 관객을 돌파한 영화 파묘. 중국에서도 이 파묘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개막한 베이징 국제영화제에 우리 영화 파묘가 초청됐는데요. 모두 5차례 상영이 됐고 예매가 시작하자마자 몇 초 만에 표가 모두 동이 났습니다. 영화제 전체 영화 220편 중 판매 순위 5위를 기록했고요. SNS에서는 웃돈을 주고 표를 구한다는 글까지 속속 올라왔습니다. 지난 2016년 사드 배치 이후 중국 정부가 한국 콘텐츠 수입을 제한하는 한한령 기조를 유지하면서 그동안 중국 시장 내 한류 바람은 위축돼 있었는데요. 이번 파묘 상영을 계기로 한국 영화 시장이 중국 내에서 다시 열릴 것이라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한 설렁탕 식당에 물을 사와선 김치를 만들어달라고 요구한 손님 때문에 한 자영업자가 괴롭다며 온라인에 사연을 올려 화제입니다. 지난 20일 한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인데요. 설렁탕집을 운영하는 글쓴이는 가게에 가끔 오는 중년 손님이 있는데 설렁탕에 같이 제공되는 석박지 김치를 조금만 팔 수 있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글쓴이는 석박지는 판매용이 아니라 팔기가 어렵다고 하자 그 손님은 어쩔 수 없죠라며 나갔다고요. 그리고 며칠 뒤 그 손님 다시 가게를 찾아와 봉지에서 조선무 5개를 꺼내더니 석박지를 판매하지 않는다 해 물을 사왔다. 석박지 만들 때 같이 만들어달라며 무리한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사장님은 안 된다 몇 번을 말하며 거절했다는데요. 이 글을 본 누리꾼들은 무만 있으면 김치가 되는 줄 아느냐, 양념값이 몇 배로 더 든다, 진상 부릴 정도라면 정말 맛있나 보다, 이참에 팔아봐라 하며 갑론을박을 펼쳤습니다.